항명대 방탄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를 하면서 이 후폭풍 어제 휴일이었는데도 여야가 이 사안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이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하는 조직적 반발에 이게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해야죠. 청문회 해야죠. 상설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오케이 이거 받겠습니다. 대통령실에도 묻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발이라든지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상의를 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가 일괄 다 기자간담회를 자처를 했습니다. 나온 얘기 청문회, 국정조사, 탄핵, 법적 조치 등등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센 단어는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보신 것처럼 여당은 항명이다. 야당은 이거 방탄을 위한 외압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 이게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 결재가 났는데 마감 7분 전에 안 됩니다라고 불허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좀 이 포기 과정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10월 31일, 지난달 31일에 1심 판결이 나왔었죠. 1심 판결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때 물론 법정 구속은 다 됐지만 액수 산정이 어려워서 가중처벌, 특경가법은 아니고 그냥 일반 형사상법 이 배임으로 갔고 428억 제공 약정은 사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인정이 안 된, 검찰의 주장이 인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11월 3일 수사공무팀은 만장일치로 항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5일 중앙지검 수뇌부도 오케이 하고 대검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일 오후 이 대검이 중앙지검에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더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7일이 마감 시한이었었죠. 7일 자정까지. 그런데 7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중앙지검장 그리고 4차장 검사가 최종 항소하자라고 결재가 끝났는데 저녁 7시 30분에 대검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항소를 불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 10시 20분경에 이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항소장을 일단 들고 결론이 나면 바로 제출을 하려고 중앙지검 실무진은 법원에서 대기를 했고 11시 20분쯤에 수사팀에 나온 얘기가 대검에서 불허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수사팀이 얘기를 했고 최종 11시 53분에 이 정진우 지검장이랑 통화한 다음에 수사팀의 검사장이 불허했다. 최종 통보가 내려졌다. 이때가 밤 11시 53분. 자정을 7분, 항소 시한인 자정을 7분 남기고 떨어진 결과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에 나왔던 게 바로 수사팀이 우리는 만장일치원의 수뇌부가 막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여기에 여당은 항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검은 항소를 막은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항소 포기 이유.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 그리고 구형보다 중형이 더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일부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된 사람이 대체 누구냐 보겠습니다. 구형과 최종 1심에서 선고가 난 이 상황이에요. 검찰 구형 김만배 징역 12년 추징금 6천억. 그런데 징역 8년에 428억, 남욱 7년이었는데 4년이 선고됐고요. 10년이었 이 정경학 회계에서 10년이었는데 5년이 선고가 됐고
유동규 7년이었는데 8년이 선고가 됐고 추징금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도 5년을 구형을 했는데 6년에 추징금 3억 2,200여만 원이 선고가 됐다. 여기가 추가적으로 구형보다 더 중형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게 대검의 지금 얘기인 거죠. 윤주진 위원님, 5명 중 2명은 지금 구형보다 확실히 대검 말처럼 더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소할 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상당히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고요. 김만배 씨 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등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유죄 사실을 증명해왔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나름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구형을 고려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오히려 법원은 이제 그러한 검찰과 유동규 씨의 어떤 협조적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정말 중요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와 그다음에 이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 불리는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수사팀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더 많은 구형량에 준하는 그런 형량을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오히려 입증하는 부분이죠. 대검이 이제 국민에게 상당히 기만적인 그런 해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오히려 검찰에 협조적이고 사안의 실체를 밝힌 노력한 사람들이 더 중형을 받았지 다른 사람들은 더 핵심인 사람들은 낮게 받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래서 유동규 또는 정민용 이 두 분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검찰이 얘기하는 소위 구형량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형량보다 법원의 판단이 더 높았다, 가중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죄를 가벼이 여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검찰이 밝힌 것처럼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항소 기준이라는 게 그동안 이 사건 외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3분의 1 이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2분의 1 이상이 안 됐을 때 그때 항소한다라는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김만배 씨는 3분의 2가 나왔고요. 남욱 변호사 또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이상씩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그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를 안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만 과연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에 대해서 원래 받아야 할 죄보다 너무 약하게 때렸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왜 역으로만 해석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지금 어쨌거나 구형량보다 선고가 뭐 3분의 1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볼까요? 대검찰청 예규 제14조 항소 기준에는 일반 사건인 경우 구형량보다 선고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그리고 중요 사건인 경우 2분의 1 미만일 때 항소라고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내규 제14조 항소 기준을 찾아봤더니 다음 볼까요? 항소 기준. 네. 이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이걸 같이 보면 형종, 무기, 유기, 벌금 요 형종 자체가 좀 달라질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고 형종이 동일하지만 구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그리고 원칙적으로 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 2분의 1 미만 원칙적으로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대범죄는 구형의 3분의 2 미만이면 해야 된다라는 요 부분이 있었으면 사실 요 내규를 저희가 통으로 다 꼼꼼히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부분이에요. 지금 쭉 보면 이게 여러 번에 좀 이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3분의 1은 아니었고 이 일반 사건 2분의 1 중대범죄면 3분의 2 미만이라는 건데 요거 약간 지금 서영교 의원의 얘기랑 살짝 다른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내규상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대검이 네. 구형 때문에 항소 포기 대상이 나오는데 저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5명인데 네. 주범 3명이 더 낮게 나왔잖아요. 네. 대검이 거짓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영교 의원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중대범죄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중대범죄 아니에요? 그 구형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이거 자체를 2분의 1로 줄여버리고 다른 사건은 또 일반 사건을 3분의 1로 조작을 한 거잖아요. 저거 공부하고 애교 14조 보고 이 얘기를 해야죠. 보지도 않고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구형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형해도 사실은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5명 주범 중에서 3명은 항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형도 구형이지만 무죄가 나왔잖아요. 일부 무죄가. 네.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은 검찰은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무죄가 나온 사건과 다르게 엄청나게 대형 사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었지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 검찰하고 법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요. 기계적 항소가 아니고 무조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도 공판검사, 수사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항소해야 할 사건을 마치 뭐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네 어찌네 그러한 잘못된 거짓의 명분을 들어가지고 항소 포기가 마치 제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윤전단 특정 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가 항고. 항고 안 했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전 정권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역시 100% 항소할 사건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검찰 자체의 수사팀이랄지 뭐 100% 관례랄지 규정위에서 해야 하는데 안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왜 이걸 막았느냐? 이건 검사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할 게 아니고 네. 이걸 막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검사해서 이건 사안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구속 취소된 거 왜 항고 안 했느냐고 그때 논란되지 않았느냐.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은 그 이 무의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거는 이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될 게 일부 무죄가 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이번 항소 포기로 무죄가 난 부분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지금 일단 1심 판단에서 이 부분 특경가법상 배임입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으로 다루죠. 그렇게 해서 배임 금액이 좀 크다라는 거 한 5천억 가까이.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무상 비밀 이용해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도 무죄 혹은 면소가 이번에 항소 포기로 확정이 됐고요. 이 김만배 이 5억 원 주고 했다는 요 뇌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도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요걸 받았다라는 이 특가법상 뇌물 요것도 무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를 포기를 하면 1심에서 더 나아갈 수는 없죠. 여기에서 피고인들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 이 피고인들만 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형량이 낮아지면 낮아져지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고 검찰의 주장은 지금 1심 난 것에서 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아예 확정이 됐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야권에서는 이 무죄가 된 혐의 중에 특히 뭘 보고 있느냐 요 배임죄, 특경가법상 배임 요 부분을 또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대장동 민간업자 특경법상 배임죄 1심 무죄,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특경가법상 배임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사실 이게 같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죄가 났다고 한다면 관련된 첫 번째 이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선 판례를 좀 보고 지금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상일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1심의 특경가법상 배임 부분을 무죄로 확정 지은 거 아니냐라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뭐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꼭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뭐 무슨 그 3심까지 가서 판례로 확정이 됐다거나 그러면은 뭐 완전히 따르겠죠. 네. 근데 좀 1심의 선고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의 것을 참고는 하겠으나 그것을 따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그런 주장이 정치적인 주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영향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을 국민들이 보면은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일관성이 있느냐, 우리 뭐 김광선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야가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고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검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이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는가.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 때 논의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시간 단위로 안 하고 일 단위로 하나요? 이게 국민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이런 논란 있는 건이 발생을 하면 네. 이걸 제도화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제도화시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건건이 논란이 되게 만드니까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좀 완곡하게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항고를 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정권이 바뀌고 지금에 와서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그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완곡하게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여권에서는 이거 방탄 목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이 드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또 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지난 9월이었었나요? 했었던 요 얘기가 사실 가이드라인이었던 거 아니야? 라는 게 또 여권의 시각이에요. 뭐 이 사건이 이렇게 판단이 날 걸 미리 알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사안 아닙니까? 1심에서 저희 무죄를 확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검사들이 다시 재항고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그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또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해왔던 그런 과거의 관례적인 부분을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성적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담당 수사팀의 의견과 또는 대검 지휘부의 의견이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달라지는 이 환경들 속에서 제도의 변화를 네. 맞춰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대검의 수뇌부가 이 항소를 자제하는 것, 이런 것으로 바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도 수용하고 또 존중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그리고 이걸 뭐 반발을 넘어서서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대검에서 감찰을 하든 뭘 하든 뭐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결과를 알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대검의 항명을 강하게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본인만 재판이 중단되어 있지 사실상 본인이 몸통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1심에서 유리한 판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재판이 멈추거나 아니면은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 갔고 결국은 대선 직전에 유죄가 확정되는
그런 사례를 본인이 너무나 악몽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꼭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일종의 지금 대통령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와 그다음에 대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윤주진 위원님 말씀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 아닌 지시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인 건데 여기에 대한 지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내가 결정했어라고 손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기사 같이 볼까요? 총장 대행 노만석,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제 책임 하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제목 자체도 살짝 좀 눈길에 가는 부분이 노만석 총장 대행이 아니라 총장 대행 노만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노만석 대행이 결국 제가 책임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정확한 입장문을 좀 같이 보죠. 통상의 주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를 했다. 그런데 내가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내가 판단을 했다. 그리고 내 책임 아래 중앙지검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법무부 의견은 참고만 했지 내가 한 거고 중앙지검장이랑 같이 얘기한 사안이에요 라는 건데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오늘의 서울신문 1면입니다. 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 협의,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 다릅니다. 라고 입장을 냈어요. 지금 이 노만석 대행이 입장을 밝히고 약 1시간 20분 뒤에 바로 추가 입장이, 정진우 지검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되고 존중돼야 한다. 근데 나는 중앙지검의 다른 의견을 설득을 했지만 내가 설득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나는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따른다. 대신 나는 그만둔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광선 변호사님. 최종 판단은 그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의 자체 판단인 겁니까? 결과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노만석 대행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은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보신다. 그렇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 우리는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것이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이잖아요.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노만석 대행의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한 이유는 이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퇴하고 나서 노만석 대행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의견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찰의 망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 그다음에 윤 정부 때 친윤 검사들, 현재 친정부 검사들이 사실 이제 검찰을 망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노만석 총장 대행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검찰이 폐지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도 검찰 수뇌부 아닙니까?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검찰 폐지되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저렇게 정치검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노만석 대행이랄지 친문검사들이랄지 친윤검사들의 몇 명에 의해서 정치의 오염물을 검찰에 튀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래서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그래 놓고는 모르겠어요. 뭐 총장을 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검찰을 저격하고 뭔가 정권의 어떤 앞장서서 하는 저런 모습이 오히려 중앙지검장은 뭐 면피했으니까 비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퇴라도 하잖아요. 노만석 대행은 뭐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신데 이러니까 정치검찰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정치권의 이 물을 여기까지 튀기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셨는데 말씀하셨죠.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사실 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했고 그 뒤에 노만석 대행이 입장을 밝히니까 나랑 같이 합의한 거 아닌데요? 라고 추가적인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입장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 일정 표대로 좀 같이 볼까요? 순서는 이겁니다. 사실 검찰총장 대행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한 39분, 1시간 한 19분 뒤에, 대략 한 1시간 20분 뒤에 중앙지검장이 나는 합의 안 했는데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부터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잠시 뒤에 대략 한 8시 20분에서 50분 사이에 노만석 대행이 출근을 보통 합니다. 때문에 요때 출근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더불어서 오늘 10시 30분에 이거는 예고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할 거다라고 이미 언론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부터 좀 보죠. 김상열 위원님.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은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그 뒤에 정진우 지검장이 아닌데 반박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출근길에 어제 상황에서 더 나아간 뭔가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이견이 있는 사안들은요, 다 이래요. 그럼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라는 이야기하는 게 저는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되돌릴 수 있습니까? 마냥 싸울 수 있습니까? 다 아니잖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합의하고 협의하고 같습니까? 협의는요, 의견을 묻고 최대한 존중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죠?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협의예요. 그럼 노만석 대행이 나 충분히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책임지고 나 이거 한 거야. 내가 역사적인 평가와 정치적인 책임을 내가 짓게라고 얘기하면 그걸 존중하는 것이 맞죠.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사안별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 지난번에도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싸우면은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크니 이번에는 그럼 이걸 계기로 제도화 시켜내자. 구속 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항소를 포기하면은 불이익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판례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또 더 따져봐야 될 죄 혐의가 있다면 그걸 따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형량은 늘어날 수 없고 줄기만 한다는 점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막강한 권력이 수사를 해서 못 밝힌 거를 또 재판하고 또 재판을 하면 제가 그 재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전체에게 가는 또 이익이라는 건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결정된 거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니까를 논의하는 게 훨씬 건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엎질러진 물이니 그 다음을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여기에 천착해서 있을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윤주진 의원님 짧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더라도 누가 엎질렀느냐를 따지는 것이 후속 과제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압박을 가했는지 대통령실이 뒤에서 배후로 조정을 했는지를 밝혀내야만 제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법리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판사들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즉시항고와는 완전히 문제가 다른 것이 그때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더라도요. 다음 재판부가 다시 구속을 시키거나 많은 재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기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순간 다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번 사건의 배후 누가 권력을 움직였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말라는 거지.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안 싸울 수 있나요 또? 이견을 말하는 거는 제도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 속에서 그 싸움이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 싸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재판은 구속 취소 그 항소 포기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된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 양쪽의 얘기는 팽팽해요. 근데 지금 얘기는 결국 노만석 대행이냐 아니면 더 그 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대통령실이 나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의 대통령실 이 지시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 같이 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을 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또 재판 중지법 이런 걸 검토할 이유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이 다르죠. 사안이 다르다. 네, 물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사안과 그 사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잖아요. 항고해가지고 서울 고검 갔지 않습니까? 서울 고검 가가지고 재규소명이 나오면서 특검이 만들어지면서 수사 다시 했잖아요. 이 사건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임죄랄지 그런 무죄 여부, 추징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항소심 가서 결국 대장동의 일당들만 항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항소심은 대장동 일당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재판만 하는 거지 불리해질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를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비교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그거에 대해서는 항고했잖아요. 이거 항소 못했잖아요. 항소를 막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불기소 처분에 항고는 막을 수가 없었고 올라갔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수사받고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걸 자꾸 비교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일단 대장동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1심 판결 나온 거 아니에요? 대장동 일동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징역 8년씩, 6년씩, 4년씩, 5년씩 받았어요. 네. 근데 왜 민주당이 왜 대장동 일당을 옹호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왜 그 범죄자들을 옹호하죠? 중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왜 옹호하면서 계속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 욕하는 거예요. 수사한 검사들은 친윤 검사도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장동 편을 드는지 대장동 일당 편을 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갈 길이 멀어도 또 이 평을 또 살짝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 왜 민주당 옹호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민주당은 저 대장동 그 사건에 관계된 5명에 대해서 전혀 옹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미 저 5명은 1심 재판부에 의해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저 5명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저 5명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왜 이 검찰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 5명에 대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1심 재판부로부터 받은 형량이 과도하다거나 또는 그 형벌이 무죄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강압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항소심에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도와준 거죠. 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사실 이 내용은 아마 오늘 이제 국회가 열리고 오늘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마도 하루 종일 뜨겁게 여야 간 공방이 말들이 오갈 사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